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시안게임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선수가 800여 명이 참가를 했고요. 이번에 45개국에서 40개 종목을 또 향해서 지금 여러 선수들이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18회 아시안게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1951년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로 아시아인의 축제로 열리고 있는데요. 원래 이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개최 도시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팔렘방 두 개 도시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종목에서도 패러글라이딩이나 제트스키에 카드게임인 브릿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e스포츠라고 불리는 컴퓨터 게임도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처럼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아시안게임 한창 진행되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시청자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우선 이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는 단체, 이제 조직은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이거든요. 네. OCA라고 보통 영어 약자로 얘기합니다. 이 OCA가 2012년에 마카오 총회에서 베트남 하노이를 제18회 아시안 게임 개최 도시로 선정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에 그러니까 올해 이 2018년에는 이 평창 동계 올림픽도 있고요. 또 FIFA 월드컵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흥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2018년이 아닌 2019년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자, 그런데 이 베트남이 경제난과 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해서 이번 2019년 대회 개최권을 반납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 기간에 열렸던 OCA 총회에서 하노이가 반납한 개최권을 인도네시아가 승인하도록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인도네시아가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네. 하나는 2019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대회 개최 연도를 원래인 2018년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두 개 도시에서 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카르타 이외의 팔렘방이라는 두 개 도시에서 아시안 게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네. OCA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받아들여서 올해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된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 서울시가 1970년에 아시안 게임을 유치했다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개최권을 반납한 사례가 있고요. 이 개최 종목과 관련해서는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는 OCA가 올림픽을 주관하는 이 IOC보다 좀 더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한 발도 앞서 나간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포츠도 시대별로 변화를 하고 트렌드도 이 변화를 하거든요. 그렇죠. 트렌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대학교의 스포츠 관련 학과 명칭을 살펴보게 되면은 변화의 방향과 트렌드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과거엔 스포츠 관련 학과의 명칭이 대부분 다 체육학과 또는 체육교육학과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스포츠 저변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생활체육학과가 등장했고요. 이 생활체육학과가 다시 이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레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스포츠 레저 학과로 변하게 되고 심지어 네. 항공 스포츠 레저 학과까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것이 의미한 바는 이 인간의 욕망 그대로 좀 더 짜릿한 경험 그리고 좀 더 이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가는 경향이 스포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레저 스포츠와 익스트림 스포츠를 수용하고 있고요. 2024년 대표적인 예로 2024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파리시도 네. e스포츠의 정식 종목 채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바가 IOC하고 OCA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IOC는 예를 들면은 올림픽을 개최하는 스포츠 단체죠. 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이 올림픽이라는 이 독점 상품을
공급하는 네. 글로벌 이 독점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IOC는 올림픽을 통해서 이 수익을 내야지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시청률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올림픽이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 IOC가 내놓은 작업책 중에 하나가 좀 더 재미있는 경기 그러기 위해서 매번 올림픽 때마다 종목을 바꾸는 것이고요.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이런 것이 OCA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패러글라이딩 또 이 제트스키 같은 이 레저 스포츠를 끌어들이고 이 스포츠를 시범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것도 OCA가 이런 변화 속에서 IOC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미래지향적인 스포츠를 또 개최를 하게 된 뭐 뒷이야기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올림픽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종합대회가 열리면 언론 보도의 초점은 메달 경쟁으로 모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6회 연속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금메달 위주, 메달 경쟁, 메달 순위에 집착하는 보도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개막 전부터 손흥민 선수의 병역 특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아시안게임의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시안게임 보도와 관련해서 기존의 스포츠 보도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되풀이되는 원인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이란과의 축구 또 16강전에서도 보니까 이번 게임을 이기느냐 마느냐에 따라 병역 특례가 걸려 있다. 이거에 굉장히 초점이 또 맞춰져 있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네. 우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경쟁은 스포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네. 하지만 이 경쟁만을 부각시키다 보면 스포츠가 원래 갖고 있는 순기능 그리고 스포츠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도 이 언론 보도의 초점이 금메달 또 메달 순위 이 경쟁에 매몰되는 것 같은 경향이 나타나서 근데 아쉬움도 사실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 종합 대회가 열릴 때마다 이 드러나는 스포츠 저널리즘의 문제점이거든요. 네. 이 메달 위주, 순위 위주 보도 또 애국주의, 국가주의에 입각한 이런 시선으로 선수들의 경기를 바라보는 이 편향이 많이 있는데. 때문에 이제 주로 뭐 태극 전산이 또 침몰이니 이런 네. 군사 용어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에 마치 이제 PR을 구분을 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상대처럼 진영 논리를 차용해 가지고 우리 팀의 패배나 우리 선수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선수들의 패배나 실수를 편파 판정이나 아니면 상대 선수의 이제 반칙으로 몰고 가는 경향도 가끔가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또 이제 국가별 시상식이 있고 메달 집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국가대표 경기에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이 국가대표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 동일시의 효과 또는 이 국기 개양대의 태극기가 올라가는 장면에 감동을 받으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좀 더 이 진한 애국심을 느끼는 이 합리화의 효과라는 심리적인 효과가 가장 이제 극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스포츠 이벤트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언론이 오히려 이런 그 동일시의 효과나 합리화의 효과를 자극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의 가장 관심거리는 아마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병역 특례가 아닐까 싶거든요. 운동 선수들이 이제 군입대를 해서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국군체육부대 이제 상무에 입대를 하는 건데 이 상무는 만 27세까지가 입대가 가능합니다. 손흥민 선수 올해 만 26세이고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만약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내년에 상무에 입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개막 전서부터 이 손흥민 선수의 병역 특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이 병역 특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늘 아시안 게임 때는 병역 특례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야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메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잡음이 늘 있기도 했고요. 이번 대회 앞두고도 특정 선수의 선발에 반대하는 팬들이 항의의 표시로 야구 대표팀에 은메달을 기원한다. 이런 주장을 펼 정도였습니다. 병역 특례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고요. 또 때문에 이 아시안 게임 때마다 벌어지는 불필요한 병역
특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병역법상의 병역특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야구 대표팀의 병역특례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저는 이번 이 아시안 게임에서의 이 펜싱에 네. 이렇게 멋진 선수들이 있나라고 다시 한번 좀 느낀 사례가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이 펜싱이 남자 에페에서 이제 은메달을 차지했던 박상영 선수 결승전에 부상을 당해서 이제 경기 도중에 응급처치를 받고 은메달을 따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졌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는 이긴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죠. 나는 실력으로 졌다. 은메달도 내겐 값지다. 이런 멋진 인터뷰를 했고요. 제가 봤던 최고의 인터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고 자존감 있고 페어플레이하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박상현 선수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이 병역특례와 관련해서 이 사브르 결승전 남자 개인 사브르 결승전에서는 구본길, 오상욱 선수가 재기를 벌였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이제 오랫동안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은 선후배 지간인데 구본길 선수는 이미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고 오상욱 선수는 병역 미필입니다. 근데 이 구본길, 오상욱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본길 선수가 15대 14로 금메달을 따냈는데 구본길 선수가 인터뷰에서 오상욱 선수의 병역특례를 가로막은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체전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오상욱 선수에게 후배에게 좋은 선물을 주겠다. 또 결국 이제 그 약속을 지켜냈거든요. 네, 그렇죠.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서 일부 인기종목 대표팀에서는 꼼수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비인기 종목 펜싱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후배에게 병역 특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경기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갖고 오는 예. 이런 면으로 보면 좀 많이 대비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이 펜싱 경기 보면서 저 마음이 굉장히 좀 흐뭇해지기도 했고요. 뭉클했죠. 예, 그죠? 예. 박상영, 구본길, 오상욱 선수 굉장히 멋지고 자랑스러웠다라는 말을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하면서 흘렸던 땀과 노력들, 그 의미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 언론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이 보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다학과 뉴스나이트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길고 더웠던 여름도 조금씩 뒷모습을 보이고 공부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학 공부 방법은 물론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YTN DMB의 수다학을 통해 공부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YTN DMB의 수다학은 수학을 어려워하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해 수학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방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토크쇼 형식을 통해 보다 부드럽고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수다학의 지난 방송은 어떤 조언들을 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수다학은 먼저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수학을 알려줄게라는 멘토링 코너를 소개합니다. 수학에 뛰어난 멘토들이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수다학은 큰 틀에서는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토크쇼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45분 정도의 프로그램 분량을 지루하지 않게 이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알려줄게 코너는 멘토와 개그맨 진행자가 별도 스튜디오에서 1대1로 만나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영재교육원과 민족사관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는 물론 현재 대학원도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김현민 멘토를 만났습니다. 멘토는 자신에게도 수학은 쉽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잘 마치기 위해서는 잘 틀려라. 즉 틀린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틀린 문제를 잘 정리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보면서 자신의 집중 시간을 잘 파악하고 공부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알려주어 수학 외에도 학습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자막을 통해 강조해주고 있으며 코너가 끝날 즈음 주요 내용을 정리해주는 화면도 일목요연하고 노출 시간 또한 적절해 정보 전달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스튜디오에 쓰인 CG 배경이 조금 어색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수다하게 원래 스튜디오와 차별화를 주려는 의도로 이해되긴 하지만 친근한 멘토와 가상의 세계에 있는 듯한 스튜디오 배경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집중을 못하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 고민이라는 명민찬 학생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민찬이는 야구를 좋아하고 영어, 피아노, 한자, 논술, 미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수학 진단 평가 결과를 분석해본 전문가들은 민찬이가 멍해지는 원인을 조목조목 짚어주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민찬이가 하고 있는 활동이 너무 많아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을 줄여주고 선행학습보다는 현행 심화 문제 위주로 민찬이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수학 과제를 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것을 고려해 단순 문제집 풀이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보드게임이나 교구를 활용한 놀이수학을 이용하거나 일정한 시간을 정해 동생과 게임하듯 문제집을 풀어보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집중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지적됐습니다. 이것은 수학을 알려줄게 코너에서 이야기했던 집중 시간 파악과도 연결되는 점이어서 수학을 비롯한 학습에 있어서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민찬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민찬이가 일일 계획표를 시간별로 만들어 매일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잘 지켰을 때 칭찬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찬이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면 좋아하는 야구에 집중하듯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수다학은 사려 깊은 조언과 공감을 바탕으로 스튜디오에서 수학을 소재로 즐겁게 웃고 떠드는 동안 시청자들이 가진 수학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높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됩니다. 캠핑이나 야영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요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들뜬 기분과 분위기에 취해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폭발 위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YTN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한 축제 현장에서는 노점에서 조리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폭발이 일어나 9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축제에 참석한 주민은 엄청나게 큰 폭발음이 났다고 증언합니다. 뉴스는 야외에서 부는 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바람막이도 폭발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방제 전문가가 직접 프라이팬 속 소시지와 가스통이 장착된 카트리지 부분의 온도를 재보니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편리성을 위해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까이에 두는 교체용 가스통도 바람을 타고 열이 흘러가 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열기와 충분히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이 같은 위험성은 실제 캠핑장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방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며 지적해주고 있어 위험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큰 불판 아래 휴대용 가스레인지 2개를 이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흔히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뉴스는 햇볕이 내리쬐는 차 안에 가스통을 두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가스통뿐만 아니라 가스가 들어있는 캔 종류를 무심코 차 안에 두고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TV 보도는 실제 사고 사례나 실험을 통해 위험을 알리는 직관적인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처할 때 위험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담겼다면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문장 보호가 필요한 자막이나 부적절한 자료 화면이 방송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2일 8중 추돌 사고 관련 내용에 70대 운전자 차로 변경하다 8중 추돌 사고라는 자막에서 차로는 차와 조사 로로 이해되기 쉬운 상황이므로 70대 운전자 뒤에 쉼표를 사용하여 주어부 구분을 해줬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방송된 자막에서는 이런 점이 잘 반영돼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남녀 펜싱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좌측 상단 자막에 태권도 금빛 발차기, 구본길 전희숙 금메달이라고 표기하는 오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아시안게임 구본길 전희숙 금메달로 변경돼 방송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점에서 쓰는 대용량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넘었다는 기사에서 앵커의 설명과 다르게 모자이크 처리된 자료 영상은 음식점용이 아니라 일반 가정용 제품 화면이었는데 관련이 없는 가정용 제품을 모자이크 처리해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시청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교수로부터 공론화위원회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찬반 양론이 팽팽한 분야 중 하나가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일 것입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입시 제도 개편이 있었고 이에 따른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대입제도는 단순히 고등학생에게 적용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사교육비나 학군에 따른 주택가격 등 사회적 격차를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파급력이 있는 이슈입니다. 나아가 교육 철학과도 큰 관련이 있는데 수월성, 즉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는 주장과 형평성, 즉 지역 격차나 경제력 격차에 따라서 자질은 우수하지만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도 연결되는 이슈입니다. 입시 제도에 대한 개선 문제를 국민의 건전한 상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번 달 3일에 공론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공론화 조사는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여 결론을 내고
이를 정부에서 수렴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입시제도 판단에 대해서 거의 모든 언론사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타당한 것도 있지만 지나친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가장 문제 있어 보이는 보도 방식은 본질과 관계없이 자극적으로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20여억 원을 쓰고도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만 축낸다라거나 현행과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내는데 헛돈을 썼다는 식의 보도입니다. 게다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판단은 현행 입시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수시를 일정 부분 확대하되 향후 절대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보완해서 시행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감한 정책 사안에 대해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여론,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 기사입니다. 즉, 전문적이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은 공론화가 부적절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장은 언론의 본질 측면에 봐서도 모순적인 것입니다. 언론의 역할 자체가 정부가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시청자에게 정책을 잘 설명하고 시청자가 판단하게 되고 이를 보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쟁점에서도 수월성을 중시하면 입시 경쟁이 치열해져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되고 특목고, 자사고 등 현행 내신이 불리한 수험생이 유리하게 됩니다. 형평성을 강조하게 되면 고등학교 내 역량별 다양한 활동이 제한되게 되지만 과연 개별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공정하게 학생을 선정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론화 조사 결과는 누구나 만족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제시하되 언론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건전한 상식을 지닌 국민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와 시나리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전달해서 국민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